최수연은 두근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로 오는 길은 몹시 고됐다. 무궁화호 열차에서 보낸 9시간. 답답한 공기와 경제 위기, 물가에 대해 떠드는 동승객들의 대화. 그녀가 서울에 온 것은 5년 전 할아버지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은 경기도 땅의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할아버지는 현명한 분이셔서 살아계실 때 이미 당신의 모든 재산이 사랑하는 손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해두셨다. 최수연은 서울 중심가의 아파트와 별장, 그리고 토지를 상속받았다. 이 모든 것은 박지훈을 만나기 훨씬 전에, 결혼하기 전에 받은 것이었다. 재산은 온전히 그녀의 소유, 혼전 재산이었기에 누구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 기차는 정시에 도착했다. 최수연은 여행 가방을 들고 출구로 향했다. 승강장은 소음과 혼잡으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로 바삐 움직였다. 가족과 포옹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음 기차로 서둘러 갈아타는 사람도 있었다. 그녀가 플랫폼에 발을 내딛는 순간 하이힐 굽이 계단 끝에서 미끄러졌다. 최수연은 균형을 잡으려 애썼지만 발목이 꺾이며 날카로운 통증이 발목을 찔렀다. 아! 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았고 가방은 옆으로 나뒹굴었다. 너무 아파서 눈물이 저절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발을 움직여보려 했지만 움직일 때마다 새로운 고통이 밀려왔다. 사람들은 곁눈질을 하며 지나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대도시에서는 모두가 자기 문제로 바빴다. 눈물 어린 시야 너머로 최수연은 움직이는 인파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시선이 낯익은 인형에 꽂혔다. 짙은 색 재킷을 입은 키 큰 남자가 맞은편 플랫폼에 서 있었다. 최수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박지훈, 그녀의 남편이었다. 바로 그 박지훈, 3일 전에 부산으로 출장을 떠나 일주일 뒤에나 돌아오기로 되어 있던 남편 말이다. 최수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다. 아니, 잘못 본 게 아니었다. 분명 그였다. 똑같은 걸음걸이, 넓은 어깨, 그리고 그녀가 떠나기 전에 직접 다려주었던 바로 그 재킷. 그런데 그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왜 부산에 있지 않은 거지? 박지훈은 반짝이는 포장지에 쌓인 화려한 장미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그는 도착하는 기차 쪽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분명했다. 최수연은 다리의 통증도 잊었다. 온 신경이 남편에게 쏠렸다. 기차 칸에서 젊은 여자가 내렸다. 키가 크고 날씬하며 긴 검은 머리를 가진 여자였다. 그녀는 우아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밝은 색 정장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여자는 주위를 둘러보다 박지훈을 발견하고는 활짝 웃었다. 박지훈이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최수연은 남편이 낯선 여자에게 꽃다발을 건네는 것을, 여자가 꽃을 받아 가슴에 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몇 마디 말을 나누었고 최수연은 남편이 그 여자에게 얼마나 편안하고 자유롭게 미소 짓는지를 알아차렸다. 그녀는 남편의 그런 미소를 본 지 오래였다. 속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소용돌이쳤다. 저 여자는 누구지? 왜 박지훈이 꽃을 들고 그녀를 마중 나온 거지? 왜 출장에 대해 거짓말을 한 걸까? 최수연은 일어나서 그들에게 다가가 설명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통증이 다시 자신을 상기시켰고 그녀는 다시 신음했다. 옆에 1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멈춰섰다. 아이는 최수연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아주머니, 어디 안 좋으세요? 아이가 물었다. 최수연은 아이를 올려다보았다. 아이는 마른 체형에 헝클어진 밝은색 머리,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다리가 그녀가 속삭였다. 비었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떠나지 않았다. 무언가 더 기다리는 것처럼 옆에 서 있었다. 최수연은 다시 남편 쪽을 보았다. 박지훈과 낯선 여자는 이미 승강장 출구를 향해 걷고 있었다. 그들은 나란히 걸었고 최수연은 남편이 여자의 등을 살짝 감싸며 걷는 것을 도왔다. 순간 최수연의 머릿속에 무모한 계획이 떠올랐다. 그녀는 직접 그들을 따라갈 수 없었지만 이 아이라면? 최수연은 주머니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아이에게 내밀었다. 얘야. 그녀는 눈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말하려고 애쓰며 불렀다. 용돈 벌고 싶니? 아이는 돈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 남자를 따라가 줘. 최수연은 멀어지는 박지훈의 뒷모습을 가리켰다. 저 여자랑 같이 있는 짙은 색 재킷 입은 남자 말이야. 어디로 가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봐줘. 그리고 꼭 휴대폰으로 전부 녹음해. 휴대폰이니? 아이는 주머니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다. 있어요.
그가 대답했다. 나중에 아주머니는 어떻게 찾죠? 최수연은 자신의 번호를 불러주었다. 아이는 재빨리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다. 최수연의 가방 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이제 서로 연락처가 있네요. 아이가 사무적으로 말했다. 제 이름은 김민혁이에요. 나는 수연이야.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다. 민혁아, 조심해야 해.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들키면 안 돼. 걱정 마세요. 민혁은 이미 몸을 돌리고 있었다. 저는 눈에 안 띄는 거 잘해요. 그는 박지훈과 낯선 여자의 뒤를 따라 달려갔다. 최수연은 승강장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발목의 통증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크게 느껴졌다. 무슨 일일까? 3년을 함께 산 남편이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 저 여자는 누구지? 애인. 하지만 박지훈은 항상 믿음직하고 정직해 보였다. 최수연은 그들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4년 전 친구의 회사 회식 자리였다. 박지훈은 대형 법무법인에서 일했고 자신감 넘치고 매력적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멋지게 구애했다. 꽃, 레스토랑, 선물. 1년 후 그들은 결혼했다. 최수연은 행복했다. 사랑하는 남편, 은행에서의 좋은 직장, 결혼 전에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자신의 집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지난 반년 동안 무언가 변했다. 박지훈은 야근이 잦아지고 출장을 자주 갔다. 그는 더 냉담해졌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었다. 최수연은 그것을 피로와 과도한 업무 탓으로 돌렸다. 이해심 많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고 소란을 피우거나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녀는 너무 순진했다. 20분쯤 지났다. 최수연은 벤치에 기대어 일어나려고 했다. 다리는 아팠지만 전보다는 덜했다. 조심스럽게 몇 걸음 떼었다. 아프긴 했지만 걸을 수는 있었다. 최수연은 절뚝거리며 영내 카페에 도착해 차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민혁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화면을 쳐다보았다. 마침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최수연이 급히 집어들었다. 종로의 한 카페에 있어요. 야외 테라스요. 저는 옆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휴대폰 게임하는 척하고 있어요. 전부 녹음 중이에요. 최수연이 재빨리 답장을 보냈다. 훌륭해. 계속해줘. 그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눈을 감았지만 평온해지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저 여자는 누구고 무엇보다 박지훈은 그녀에게 뭐라고 말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까? 또 30분이 흘렀다. 최수연은 벌써 두 번째 차를 다 마시고 계속해서 휴대폰을 쳐다보았다. 마침내 민혁에게서 새 메시지가 왔다. 다 녹음했어요. 역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주머니 앉아 계시던 곳에서 만나요. 최수연은 일어나 계산을 하고 절뚝거리며 다시 승강장으로 갔다. 민혁은 이미 같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여기요. 그가 이어폰 한쪽을 건네며 말했다. 직접 들어보세요. 최수연은 이어폰을 귀에 꽂았고 민혁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처음에는 카페의 소음, 식기 부딪히는 소리, 다른 손님들의 대화 조각들이 들렸다. 그러다 남편, 박지훈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정말 보고 싶었어. 그가 말했다. 이번 주는 끝이 없는 것 같았어. 나도. 자기야. 부드럽고 감미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답했다. 그래서 그녀에게 사실대로 말하는 건 언제 할 거야? 최수연은 긴장했다. 박지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내일 그녀가 포괄 위임장에 서명한 후에. 이미 다 준비해놨어. 서류는 준비됐고 포괄 위임장. 여자가 되물었다. 왜? 그녀 재산 관련 거래를 빨리 처리하려고. 박지훈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 여자 아파트, 별장, 경기도 땅까지 다 팔 거야. 곧 2주 동안 출장을 갈 텐데 그 안에 다 끝낼 수 있어. 그 여잔 단순하고 잘 믿으니까. 내일이면 자기가 알아서 다 넘겨줄 거야. 최수연은 온몸에 냉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건 그녀 혼전 재산이잖아. 여자가 말했다. 할아버지한테 결혼 전에 다 받은 거라며. 이혼할 때 그냥 뺏을 수는 없을 텐데. 그래서 위임장이 필요한 거야. 박지훈이 비웃었다. 내 이름으로 된 포괄 위임장에 서명만 하면 내가 그녀를 대신해서 모든 걸 팔 수 있어. 거래를 빨리 체결하고 돈은 내 계좌로 옮길 거야. 그러고 나서는 제주도로 떠나면 돼. 거기에 아파트도 하나 받았어. 그녀가 정신 차리면 어떡해? 여자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다. 그땐 너무 늦겠지?
박지훈은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위임장은 제정신으로 서명하고 공증까지 받을 거니까 거래는 완료될 거고 돈은 받을 거고 수연이는 편한 여자야. 항상 편했지. 쓸데없는 질문도 안 하고 나를 완전히 믿으니까. 이런 계획에는 이상적인 아내지. 그러고 나서는 여자가 물었다. 그러고 나서는 제주도로 떠나는 거지. 박지훈이 반복했다. 그녀 재산을 판 돈으로 우린 호화롭게 살 거야. 바닷가에 집을 사고 사업도 하나 시작하고. 수연이는 아무것도 없이 남겠지만 그건 그녀 문제야. 너무 사람을 잘 믿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항상 지게 되어 있어. 그녀가 정말 서명할 거라고 확신해? 여자의 목소리에서 의심이 느껴졌다. 물론이지. 박지훈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땅 서류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말했거든. 자세히 알아보려고도 안 할 거야.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지? 나는 여자가 물었다. 유진,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당신은 유진. 박지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당신은 내 인생의 사랑이야. 수연이는 편한 여자지만 당신은 내 인생에 필요한 전부야.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난 살아있음을 느껴. 그 여자랑은 지난 3년 동안 그냥 존재했을 뿐이야. 최수연은 이어폰을 빼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이제는 삔 발목 때문에 흘리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배신감, 굴욕감, 슬픔의 눈물이었다. 그녀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그녀를 등치고 이용하고 쓸모없는 물건처럼 버리려 하고 있었다. 법적으로 오직 그녀에게만 속한 혼전 재산을 사기로 위임장을 받아내고 그녀가 정신 차리기 전에 모든 것을 팔아치우려 했다. 어디 안 좋으세요? 민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최수연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이는 진심 어린 동정심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저 사람 내 남편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날 속여서 내 재산을 훔치려고 해.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 것 같아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녹음하면서 바로 알았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최수연은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분노, 상처,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뚫고 차가운 결의가 솟아올랐다.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박지훈이 그녀의 정당한 권리,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을 훔치게 두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 녹음 파일 나한테 보내줘. 지금 바로. 아이는 재빨리 파일을 찾아 최수연의 번호로 전송했다. 휴대폰이 메시지 수신을 알리며 진동했다. 고마워. 최수연은 지폐 몇 장을 더 꺼내 민혁에게 내밀었다. 내가 정말 큰 도움을 줬어. 넌 날 끔찍한 실수에서 구해준 거야? 민혁은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가 물었다. 최수연은 역 출구 쪽을 바라보았다. 저 도시 어딘가에서 그녀의 남편은 애인과 함께 그녀를 등쳐먹고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내일 그는 서류를 들고 집에 와서 웃으며 긴급한 서류 처리 운운하며 그녀가 언제나처럼 그가 시키는 대로 믿고 따르기를 기다릴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증거가 있었다. 이제 그녀는 진실을 알았다. 싸울 거야. 그녀가 말했다. 그가 이기게 두지 않을 거야. 최수연은 늦은 저녁에 집에 돌아왔다. 다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통증은 견딜만 했다. 아파트에 올라가 불을 켜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푹신한 소파가 있는 아늑한 거실, 책장, 벽에 걸린 사진들, 박지훈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결혼식, 바다로 떠난 휴가, 생일. 모든 사진 속에서 그들은 웃고 있었다. 행복한 부부. 얼마나 끔찍한 거짓말인가. 최수연은 사진 하나에 다가가 벽에서 떼어냈다. 사진 속에서 그들은 바다를 배경으로 껴안고 서 있었다. 박지훈은 활짝 웃으며 카메라를 보고 있었다. 2년 전 그때 그녀는 그것이 사랑하는 남편의 미소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녀는 그 미소에서 다른 것을 보았다. 계산, 이미 먹잇감을 고른 포식자의 차가운 확신. 그녀는 사진 액자를 소파에 던져버리고 부엌으로 갔다. 진정하고 생각을 정리해야 했다. 최수연은 진한 커피를 타서 테이블에 앉았다. 휴대폰이 앞에 놓여 있었다. 민혁이 보내준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다. 박지훈의 모든 말이 칼처럼 날카롭게 박혔다. 수연이는 편한 여자야. 잘 믿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다 넘겨줄 거야. 그렇다면 내일 그는 가짜 출장에서 돌아와 그녀의 모든 재산, 지금 그녀가 앉아있는 이 아파트, 어린 시절을 보냈던 별장,
할아버지가 꽃 심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야기를 들려주던 그곳,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족을 위한 집을 짓겠다며 꿈꾸던 경기도 땅을 팔 권한을 주는 포괄 위임장을 주며 그녀를 구슬리기 시작할 것이었다. 최수연은 한숨을 쉬며 진정하려 애썼다. 아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 이메일을 열었다. 은행에서 함께 일했던 변호사 몇 명의 연락처를 찾았다. 짧은 메시지를 썼다. 가사법 관련 긴급 상담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긴급 상담 비용 지불할 용에 있습니다. 전송했다. 10분 후 이혼 소송 전문인 베테랑 변호사 이지영에게서 답장이 왔다. 오전 9시에 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최수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 그럼 내일 아침 변호사를 만나서 자신의 권리를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박지훈을 만날 것이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남편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보았다. 3일 전 그는 이렇게 썼다. 부산 도착했어. 여긴 춥네. 보고 싶어. 사랑해. 거짓말. 온통 거짓말. 그는 부산에 없었다. 여기 서울에 있었다. 애인 유진을 만나 자기 아내를 어떻게 등쳐먹을지 계획하고 있었다. 최수연은 답장을 썼다. 나도 보고 싶어. 언제 돌아와? 1분 후 답장이 왔다. 내일 저녁에 집에서 상의할 일이 있어? 1. 포괄 위임장. 최수연은 비웃었다. 그는 그녀가 모든 것을 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것이다. 그녀는 알았어. 기다릴게. 라고 썼다.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계획이 머릿속에서 구체화되고 있었다. 내일 아침 변호사에게 갔다가 집으로 와서 박지훈을 기다린다. 그리고 그가 서류를 들고 와서 위임장을 달라고 설득하려 할 때 그녀는 녹음 파일을 틀 것이다.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듣게 하리라.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깨닫게 하리라. 최수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짚어보며 자신이 놓쳤던 신호들을 찾아 헤맸다. 신호들은 있었다. 이제야 선명하게 보였다. 박지훈은 항상 그녀의 재정에 관심을 보였고 아파트와 별장, 땅에 대해 물었다. 시세는 얼마인지, 누가 서류를 처리했는지, 서류는 어디에 보관하는지 등 세부 사항을 확인했다. 그녀는 그것이 가족 재산에 대한 남편의 자연스러운 관심이라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그는 절도 대상을 연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종종 공동계좌, 공동서류,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린 가족이잖아. 그가 설득했다. 왜 이렇게 나누는 거야? 최수연은 거절했다. 불신 때문이 아니었다. 그냥 그 편이 더 편했다. 이제 그녀는 그것이 자신을 구했음을 깨달았다. 만약 그녀가 동의했다면 그는 이미 오래전에 모든 돈을 빼돌렸을 것이다. 지난 반년 동안 그는 더욱 집요해졌다. 만약을 대비해 위임장을 작성하자고 제안했다. 혹시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가 말했다. 내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어야 하잖아. 최수연은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했다. 이제 그녀는 그 바쁨의 운명에 감사했다. 날이 밝았다. 최수연은 샤워를 하고 단정한 정장으로 갈아입은 뒤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창백한 얼굴은 컨실러와 파우더로 가려야 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 입술도 칠해야 했다.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준비되었다. 오전 9시. 그녀는 이지영 변호사의 사무실에 있었다. 변호사는 전문가다운 미소로 그녀를 맞이하며 사무실로 안내했다. 말씀해보세요. 이지영이 책상에 앉으며 말했다. 최수연은 박지훈에 대한 모든 것, 역에서의 만남, 민혁과 녹음 파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지영은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주에 깊게 들었다. 녹음 파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최수연이 휴대폰을 건넸다. 이지영은 녹음 파일을 켜고 끝까지 들었다. 변호사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은 흥미를 드러냈다. 혼인 관계에서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군요. 그녀가 휴대폰을 돌려주며 말했다. 안타깝게도 그리 드문 일은 아닙니다. 재산이 있는 여자와 결혼해서 신뢰를 얻은 다음 모든 것을 가로채려는 거죠. 전 어떻게 해야 하죠? 최수연이 물었다.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서류에도 절대로 서명하지 않는 겁니다. 이지영은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다. 포괄 위임장이든 합의서든 계약서든 아무것도요. 그건 알겠어요. 최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이혼 소송을 제기하세요. 즉시요.
오늘 당장. 녹음 파일로 확인된 외도, 게다가 사기 미수라는 명백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혼할 때 그가 제 재산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지영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을 결혼 전에 할아버지께 유언으로 상속받으셨죠. 그건 당신의 혼전 재산입니다. 이혼 시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는 그 재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최수연은 마음의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만약 제가 위임장에 서명했다면 그때는 상황이 훨씬 더 나빴겠죠. 이지영이 미간을 찌푸렸다. 포괄 위임장은 당신을 대신해 재산을 처분할 완전한 권한을 줍니다. 그는 하루 만에 모든 것을 팔아치울 수 있었을 거고 사기를 증명하기는 극히 어려웠을 겁니다. 위임장은 자발적으로 서명되었고 거래는 합법적이니까요. 돈을 되찾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만약 민혁군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길거리에 나앉았을 겁니다. 이지영이 결론지었다. 그 아이가 당신을 재앙에서 구한 거예요. 최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자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음은요? 그녀가 물었다. 다음은 제가 이혼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지영이 노트북을 열었다. 당신이 서명하면 오늘 바로 법원에 제출할 겁니다. 동시에 아파트 자물쇠를 전부 교체하세요. 그가 열쇠를 가지고 있나요? 네. 자물쇠를 바꾸세요. 오늘 당장 기술자를 집으로 부르세요. 그를 집에 들이지 마세요. 그가 고집을 부리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녹음 파일은요? 최수연이 휴대폰을 가리켰다.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이죠. 이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니까요. 외도, 사기 계획, 공공장소에서 녹음된 거라 발뺌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는 뭔가를 받아내려고 소송을 걸려 할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이지영이 비웃었다. 그런 부류는 항상 그러죠. 하지만 그에겐 승산이 없어요. 재산은 혼전 재산이고 혼인 중에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은 보아하니 얼마 없는 것 같군요. 가구, 가전제품 정도요. 최수연이 어깨를 으쓱했다. 값비싼 건 없어요. 이지영이 손을 내저었다. 시간과 신경을 쓸 가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아파트, 별장, 땅이 당신 소유로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애인 유진이라는 여자는 돈이 없다는 걸 알면 스스로 그를 버릴 겁니다. 최수연은 녹음 파일에서 들었던 박지훈의 말을 떠올렸다. 당신은 내 인생의 사랑이야. 과연 박지훈이 빈손으로 찾아갔을 때도 유진은 그의 인생의 사랑으로 남아있을까? 언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죠? 그녀가 물었다. 1시간 안에 준비하겠습니다. 이지영은 이미 키보드로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다. 점심때쯤 제출하죠. 저녁이면 당신 남편은 이혼 소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는 오늘 저녁에 올 거예요. 최수연이 말했다. 제가 위임장에 서명하기를 원하겠죠. 잘 됐군요. 이지영이 포식자 같은 미소를 지었다. 이혼 소장으로 그를 맞이하고 녹음 파일을 들려주세요.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걸 알게 해야죠. 최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계획은 간단하고 명확했다. 이혼, 자물쇠 교체, 박지훈과의 대면. 두려웠는가? 그렇다. 하지만 그녀는 해낼 수 있었다. 1시간 후 서류가 준비되었다. 최수연은 서명했고 이지영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러 갔다. 최수연은 집으로 돌아와 자물쇠 교체 기술자를 불렀다. 남자는 금방 와서 30분 만에 현관문 자물쇠를 교체했다. 최수연은 새 열쇠를 받고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 이제 박지훈은 그냥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그의 물건들, 즉 옷, 서류, 개인 소지품들을 모아 커다란 여행 가방에 담았다. 가방을 문 옆에 세워두었다. 가져가서 떠나라고. 저녁 7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다. 최수연이 현관 렌즈로 밖을 내다보았다. 박지훈이었다. 그는 꽃다발을 들고 미소 짓고 있었다. 여전히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고 거짓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다. 최수연이 문을 열자 그가 문지방에 서 있었다. 다녀왔어. 여보. 박지훈이 그녀에게 꽃을 내밀었다. 정말 보고 싶었어. 들어와. 그녀가 옆으로 비켜서며 차갑게 말했다. 박지훈은 들어오다가 주위를 둘러보고 문 옆에 가방을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당신 짐이야? 최수연이 대답했다. 가지고 나가. 박지훈의 얼굴이 변했다. 미소가 사라졌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시치미 떼지 마. 최수연이 휴대폰을 꺼냈다. 나 다 알아. 그녀는 녹음 파일을 틀었다. 스피커에서 박지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일 그녀가 포괄 위임장에 서명한 후에 그 여자 아파트, 별장, 경기도 땅까지 다 팔 거야. 박지훈은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의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녹음이 끝나자 그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수연아,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닥쳐. 최수연이 그의 말을 끊었다. 거짓말할 필요 없어. 넌 날 속이고 등쳐먹고 위임장을 받아서 내 재산을 팔아치운 다음 애인이랑 제주도로 도망치려고 했어? 오해야. 박지훈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내가 설명할 수 있어? 다가오지 마. 최수연이 뒤로 물러섰다. 나 이혼 소송 걸었어. 서류는 이미 법원에 제출됐고 자물쇠도 바꿨어. 내 열쇠는 이제 안 맞아. 짐 챙겨서 나가. 박지훈은 얼어붙었다. 그러더니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내가 무슨 권리로? 그가 소리쳤다. 난 내 남편이야. 넌 사기꾼이야. 최수연이 차갑게 대답했다. 그리고 넌 더 이상 남편이 아니야. 곧 전 남편이 되겠지? 내 재산 절반은 내가 차지할 거야. 박지훈이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해봐. 최수연이 비웃었다. 혼전 재산이야. 넌 아무 권리도 없어. 내 변호사가 이미 다 확인했어. 박지훈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계획은 무너졌다. 그는 한 번 더 시도했다. 수연아, 들어봐.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잖아. 우린 할 얘기 없어. 최수연이 문을 열었다. 나가. 아니면 경찰 부를 거야? 박지훈은 짐 가방을 움켜쥐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붉어져 있었다. 넌 후회하게 될 거야. 그가 속삭였다. 이미 후회하고 있어. 최수연이 대답했다. 너랑 결혼한 걸? 박지훈이 나갔고 최수연은 그의 등 뒤로 문을 쾅 닫았다. 새 자물쇠로 잠그고 문 바로 앞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의 결혼, 그녀의 환상, 그녀의 신뢰.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구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 자신의 존엄성, 자신의 삶을 지켜냈다. 박지훈은 가방을 든 채 현관을 나서며 분노와 굴욕감으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을 느꼈다. 그의 완벽한 계획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세세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그는 몇 달 동안 준비하며 부동산 구매자를 찾고 중개인과 협상하고 법적인 세부 사항을 계산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우연한 사고로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유진의 번호를 눌렀다. 안녕, 자기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다정했다. 그래서 잘 됐어. 그녀가 서명했어? 아니, 박지훈이 간신히 쥐어짰다. 그녀가 다 알아버렸어. 침묵. 그러고 나서 유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알아버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어떻게? 나도 몰라. 박지훈이 거짓말했다. 그는 녹음 파일이나 카페에서의 대화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알게 됐어. 이혼 소송 걸고 날 집에서 쫓아냈어. 또 다른 침묵. 더 길었다. 그럼 돈은 없다는 거네. 유진이 천천히 물었다. 아직은. 하지만 방법을 찾을 거야? 소송을 걸어서 보상금을 요구할 거야? 그만. 유진이 그의 말을 끊었다. 내 천재적인 계획이 실패했다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넌 아무것도 없다는 거고. 나에겐 직업이 있어. 박지훈이 자신을 변호했다. 돈도 잘 벌고. 우리는. 지훈 씨. 유진의 목소리가 딱딱해졌다. 난 당신 변호사 월급으로 살 생각 없어. 당신은 나한테 제주도 아파트, 풍족한 생활, 여행을 약속했어. 기억나. 내가 몇 달 동안 당신을 기다린 건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 유진. 하지만 우린 서로 사랑하잖아. 사랑. 그녀가 웃었다. 지훈 씨, 순진하게 굴지 마. 돈 없는 사랑은 그냥 예쁜 말일 뿐이야. 난 이미 겪어봤어. 난 25살이고 제대로 된 삶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남자한테 시간을 낭비할 생각 없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박지훈이 소리쳤다. 내가 내 인생의 사랑이라고 했잖아. 당신도 똑같은 말을 했지. 유진이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에게 계획이 있을 동안은 말이야. 하지만 이제 당신에겐 아무것도 없어. 미안하지만 지훈 씨, 난 성공한 남자가 필요해. 속옷이랑 양말이나 채운 가방 든 실패자가 아니라. 다신 전화하지 마. 우리 사이는 끝났어.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박지훈은 거리 한복판에 서서 까만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그는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 집, 애인, 돈, 미래. 그에게 남은 것은 직장과 친구들 뿐이었다.
그는 친구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민수가 바로 받았다. 어떻게 지내? 안 좋아. 박지훈이 인정했다. 너네 집에서 하룻밤만 잘 수 있을까? 며칠만. 물론이지.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와라. 소파 비어 있어? 박지훈은 택시를 타고 친구에게 갔다. 민수는 서울 외곽의 방 2개짜리 아파트에 살았다. 그는 맥주와 동정 어린 시선으로 그를 맞았다. 무슨 일이야? 그들이 부엌에 앉았을 때 그가 물었다. 박지훈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계획, 유진, 파탄. 민수는 말없이 듣다가 가끔 고개를 저었다. 너 바보구나. 박지훈이 말을 마쳤을 때 그가 말했다. 부자랑 결혼했으면 그냥 뜯어먹을 생각이나 할 것이지. 왜 그랬어? 그냥 돈 많은 미망인이나 찾아서 결혼하고 편하게 살지. 우리가 만났을 때 수연이는 부자가 아니었어. 박지훈이 반박했다. 그러니까 재산은 있었지만 그게 얼마나 되는지는 몰랐다고. 나중에 알고 나서야 이게 기회라는 걸 깨달았지? 아내 덕에 부자 될 기회 말이지. 민수가 비웃었다. 멋지네. 근데 실패했잖아. 실패했지. 박지훈이 침울하게 동의했다. 그는 민수의 집에서 2주를 보냈다. 그동안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다. 최수연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 모든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 해결되었다. 박지훈은 가구, 가전제품, 보상금 등 무엇이든 받아내려 애썼지만 그의 변호사는 비관적이었다. 아내의 재산은 혼전 재산입니다. 당신에겐 권리가 없어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건 혼인 중에 구입한 것들 뿐입니다. 가구, 가전제품 같은 거요. 하지만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아파트 수리하는데 돈을 썼다고 증명하면요? 증명하세요. 변호사가 어깨를 으쓱했다. 영수증, 명세서, 증인이 필요합니다. 가지고 계신가요? 박지훈에겐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현금으로 지불했고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았다. 수리는 3년 전에 했고 지금 업자를 찾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럼 아무것도 못 받으십니다. 변호사가 단언했다. 박지훈은 월세방을 구했다. 외곽의 원룸이 한 달에 50만 원이었다. 거기에 공과금, 식비, 교통비까지. 법무법인에서의 월급은 괜찮았지만 호화롭게 살 만큼은 아니었다. 전에는 아내의 아파트에 살면서 월세를 아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스스로 지불해야 했다. 그는 낡은 건물의 원룸을 구했다. 최소한의 가구가 있는 텅 빈 방. 우울하고 외로웠다. 박지훈은 저녁마다 앉아서 맥주를 마시며 모든 것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생각했다. 만약 수연이가 몰랐다면, 만약 위임장에 서명했다면, 지금 그는 유진과 함께 제주도의 새 집에 앉아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을 것이다. 대신 텅 빈 월세 원룸과 이혼뿐이었다. 그는 유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보려 했다. 그녀는 받지 않았다.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아직 널 사랑해.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그녀의 사진을 보았다. 그녀는 다른 남자와 레스토랑에 있었다. 비싼 정장을 입은 중후한 남자였다. 사진 밑에는 진생은 아름다워라고 쓰여 있었다. 박지훈은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다. 벌써 새 남자라니. 인생의 사랑을 참 빨리도 잊었다. 3개월이 지났다. 이혼이 마무리되었다. 최수연은 재산이 그녀의 소유로 남았음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받았다. 박지훈은 최수연이 관대하게 넘겨준 몇 가지 가구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그는 그것들을 가져와 원룸에 두었다. 이제 앉을 곳이라도 생겼다. 일은 더 이상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 박지훈은 마치 강제 노역을 하듯 사무실에 다녔다. 동료들은 동정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모두 그의 이혼 소식을 알고 있었다. 상사는 더 노력해서 추가 프로젝트를 맡으라고 넌지시 말했다. 하지만 박지훈에겐 기운이 없었다. 그는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데이팅 앱에 가입했다. 성공한 변호사, 32세. 진지한 관계를 찾습니다. 라는 프로필을 만들었다. 직업 설명을 과장하고 가장 잘 나온 사진을 추가하고 여성들의 프로필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는 특정 유형을 찾고 있었다. 나이가 좀 있고 부유하며 가급적 미망인이거나 이혼한 여자. 재산과 돈은 있지만 옆에 남자가 없는 그런 여자들. 박지훈은 젊고 예쁜 여자는 필요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젊은 여자들은 재미, 관심, 돈을 원하지만 성숙하고 부유한 여자는 그저 외롭지 않기를 원하며 동반자에게 기꺼이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일주일 후 그는 적절한 후보를 찾았다.
김영희, 47세, 미망인, 서울의 아파트 2채와 작은 사업체인 뷰티 살롱을 소유하고 있었다. 사진에서는 통통하지만 잘 관리된 모습이었다. 인상은 좋았고 미소는 밝았다. 프로필에는 혼자인 것이 지쳤고 가정을 꾸릴 믿음직한 남자를 찾는다고 쓰여 있었다. 박지훈은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들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김영희는 상냥하고 순진했다. 그녀는 자신과 사업, 남편 사후의 외로움에 대해 기꺼이 이야기했다. 박지훈은 대화를 이어가며 세심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2주 후 그들은 만났다. 김영희가 카페에 나타났을 때 박지훈은 실망감을 간신히 감췄다. 그녀는 사진보다 훨씬 더 뚱뚱했다. 육중한 몸매, 이중 턱, 짧은 다리. 데이팅 앱에 올린 사진은 10년 전 것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인사했다. 지훈입니다. 그녀가 활짝 웃었다. 드디어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네요. 그들은 대화를 나눴다. 김영희는 정말로 상냥하고 소박하고 솔직하고 순진했다. 그녀는 살롱, 고객들, 혼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고 칭찬을 했다. 속으로는 실망감에 속이 쓰렸지만 그는 버텼다. 그들은 몇 번 더 만났다. 박지훈은 꽃을 선물하고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매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영희는 눈에 띄게 그에게 빠져들었다. 한 달 후 그녀는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했다. 또 일주일 후 그녀는 그에게 자기 집으로 이사 오라고 제안했다. 왜 그 끔찍한 아파트에서 월세 내고 살아? 그녀가 말했다. 난 좋은 동네에 방 3개짜리 아파트가 있어. 둘이 살기 충분해. 이사와 같이 살자. 박지훈은 동의했다. 그는 일을 그만두었다. 김영희는 둘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넓고 밝고 비싼 가구와 가전제품으로 가득한 집. 김영희는 그를 왕처럼 대접했다. 저녁을 준비하고 비싼 선물을 사주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챙겼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 사는 것은 견딜 수 없었다. 김영희는 집요했다. 끊임없이 관심을 요구했고 껴안고 키스하고 매 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했다. 박지훈은 참았다. 밤에 이 육중한 여자 옆에 누워 그는 눈을 감고 유진을 상상했다. 날씬하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유진을. 하지만 유진은 더 이상 그의 삶에 없었다. 인내와 위선으로 가득 찬 1년이 흘렀다. 박지훈은 사랑하는 남자의 역할을 연기했고 속으로는 혐오감에 죽어가고 있었다. 김영희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행복했고 미래를 계획했으며 결혼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었지만 어느 날 그는 견디지 못했다. 헬스장에서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다. 그들은 몰래 만나기 시작했다. 박지훈은 호텔방을 빌려 그녀와 시간을 보내며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그의 숨막히는 삶 속의 한 줄기 신선한 공기였다. 김영희는 무언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늦게 들어오고 어디 있었냐는 질문에 얼버무렸다. 그녀는 그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박지훈은 조심했지만 어느 날 실수를 했다. 김영희가 애인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끔찍한 스캔들이 터졌다. 김영희는 울고 소리치고 그를 배신자라고 비난했다. 박지훈은 변명하려 애썼고 그녀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는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탐정은 박지훈을 미행하여 애인과의 만남을 사진으로 찍었다. 증거는 명백했다. 김영희는 그를 아파트에서 쫓아냈고 그에게 1년 동안 선물했던 비싼 시계, 정장, 노트북 등 모든 것을 빼앗았다. 박지훈은 다시 가방 하나만 들고 길거리에 나앉았다. 이번에는 직업도 없었다. 애인은 그가 돈도 집도 없다는 것을 알자마자 바로 사라졌고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소셜미디어에서 차단했다. 박지훈은 그녀 역시 이익 때문에 자신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부자 김영희와 살면서 선물과 즐거움을 줄 수 있을 때는 흥미로웠던 것이다. 이제 그는 다시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민수에게 전화했다. 또냐? 친구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또야? 박지훈이 인정했다. 하룻밤만 잘 수 있을까? 와라.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박지훈은 다시 친구 집 소파 신세가 되었다. 직업도, 돈도, 미래도 없이. 민수는 동정과 짜증이 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지훈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가 말했다. 넌 여자들한테 기생하고 있어? 그건 막다른 길이야. 아락 박지훈은 텔레비전을 멍하니 쳐다보며 앉아 있었다. 근데 내가 뭘 어떻게? 쥐꼬리만 한 월급 받으면서 일해? 가난하게 살아? 그래, 일해야지. 민수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정직하게 벌고, 커리어를 쌓고, 쉬운 길만 찾지 말고. 정직. 박지훈이 비웃었다. 정직은 돈을 벌어다 주지 않아? 다른 사람을 이용해야만 돈을 벌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내 꼴이 어떤데? 민수가 두 팔을 벌렸다. 2년 동안 몇 번이나 내 소파에 와서 자고 있잖아. 박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수가 옳았지만 박지훈은 변할 수 없었고 변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친구의 노트북을 빌려 데이팅 앱에 가입했다. 다시 부유한 여자를 찾기 시작했다. 다시 성공하고 믿음직한 남자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일주일 후 새로운 후보를 찾았다. 박순자, 51세. 역시 미망인에 부유했다. 옷가게와 도심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박지훈은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들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민수는 그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넌 안 변할 거지? 그렇지. 그가 물었다. 응, 박지훈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돈 없는 사랑은 환상이고 사랑 없는 돈은 현실이니까. 난 현실을 택할 거야. 한 달 후 그는 박순자의 집으로 이사했다. 다시 사랑 없는 삶, 위선, 혐오감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여자와의 생활을 견뎠다. 하지만 그에게는 머리 위를 가려줄 지붕이 있었다. 음식과 옷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보다 더 중요했다. 적어도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다. 한편 최수연은 자기 아파트 창가에 서서 가을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승강장에서의 그날 이후 2년이 흘렀다. 그녀의 삶 전체를 뒤바꾼 2년이었다. 이혼은 오래전에 마무리되었다. 박지훈은 그녀의 삶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 같았다. 가끔 그녀는 그에게 녹음 파일을 틀어주고 문 밖으로 내쫓았던 그날 밤을 떠올렸다. 분노와 두려움으로 하얗게 질렸던 그의 얼굴을 떠올렸지만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았다. 이혼 후 최수연은 일에 몰두했다. 재무분석가로 일하던 은행에서 승진을 제안했다. 그녀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프로젝트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일은 배신감, 깨진 환상, 사람을 얼마나 쉽게 잘못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잊게 해주었다. 저녁이면 그녀는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커리어는 승승장구했고 월급은 올랐으며 삶은 안정되고 있었다. 친구들은 그녀에게 누군가를 소개해주려 애썼고 만남을 주선하고 파티에 초대하고 미혼인 지인들의 연락처를 건넸다. 최수연은 거절했다. 그녀는 다시 누군가를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박지훈은 그녀에게 신중함을 가르쳐 주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교훈이었지만 운명은 다르게 흘러갔다. 이혼 후 2년이 지난 봄, 은행에 새로운 고객이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강서준이었다. 그는 38세였고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운영하며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싶어 했다. 최수연이 그의 재무 상담을 맡았다. 강서준은 박지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으며 깊은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를 지녔다. 그는 현명한 질문을 했고 대답을 주에 깊게 들었으며 도움에 감사했다. 만남이 끝난 후 그는 명함을 남겼다. 서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주세요. 그가 말했다. 일주일 후 궁금한 점이 생겼다. 최수연이 전화를 걸었고 그들은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대화는 길었지만 즐거웠다. 강서준은 흥미로운 대화 상대였고 기술, 사업, 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수연은 그와 대화하는 것이 즐겁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달 후 그는 그녀에게 점심을 제안했다. 공식적으로는 그의 회사에 유용할 수 있는 은행의 신상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고 비공식적으로는 그냥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최수연은 그저 업무적인 만남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동의했다. 그들은 사무실 근처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1, 3.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서준은 이혼했으며 딸이 엄마와 함께 산다고 말했다. 그는 주말마다 딸을 만나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최수연도 자신의 이혼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그냥 잘 풀리지 않았다고만 말했다. 이해합니다. 강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과 다른 사람이기도 하죠. 맞아요. 최수연이 동의했다.
그들은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 때문에, 나중에는 그냥 점심, 산책, 영화. 최수연은 얼어붙었던 마음이 서서히 녹는 것을 느꼈다. 강서준은 세심했지만 부담스럽지 않았다. 그는 마음속을 파고들려 하지 않았고 고백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압박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 주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만난 지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저녁, 그들은 강변을 걷고 있었다. 따뜻한 여름밤이었다. 기분 좋은 바람이 최수연의 풀어헤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다. 강서준이 멈춰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할 말이 있어요. 그가 시작했다.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요. 당신은 똑똑하고 흥미롭고 아주 매력적인 여자예요. 과거에 좋지 않은 경험이 있었다는 걸 이해하고 서두르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우리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최수연은 그를 바라보며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계산도, 연기도, 거짓도 아닌 그저 정직함. 저도 그래요.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다시 믿는 법을 배우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으면 좋아요. 기다릴게요. 강서준이 미소 지었다. 그들은 그날 밤 처음으로 키스했다. 그리고 최수연은 다시 마음을 열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다음 몇 달은 꿈만 같았다. 강서준은 그녀를 그의 딸, 10살짜리 하은이에게 소개했다. 똑똑하고 명랑하며 아빠의 눈을 닮은 아이였다. 하은이는 질투 없이 최수연을 편안하게 받아들였다. 그들은 친구가 되었다. 최수연은 강서준을 그녀의 부모님께 소개했다. 어머니는 바로 그를 마음에 들어했다. 아버지는 경계했지만 그 역시 호감을 느꼈다. 강서준은 최수연에게 자신의 삶, 회사를 어떻게 설립했는지, 그의 야망을 지지하지 않았던 아내와 어떻게 이혼했는지, 일과 딸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수연은 그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은 매사에 거짓말을 했던 박지훈 이후로 너무나 낯선 경험이었다. 만난 지 1년 후 강서준이 청혼했다. 과장된 행사나 거대한 꽃다발, 악단도 없이 그저 저녁에 그녀의 아파트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실 때였다. 수연 씨, 그가 말했다. 난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당신이 아름답거나 성공해서가 아니라 그냥 당신과 함께 있으면 집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에요. 나와 결혼해 줄래요? 그는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다. 단순하고 우아하며 과하지 않은 반지였다. 최수연은 그를 바라보며 이것이 올바른 선택임을 깨달았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네, 그녀가 대답했다. 그들은 3개월 후에 결혼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된 작은 결혼식이었다. 부모님, 친구들, 하은이, 최수연은 단순한 밝은색 드레스를 입었고 강서준은 클래식한 정장을 입었다. 그들은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레스토랑에서 축하했다. 모든 것이 소박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결혼 후 최수연은 강서준의 집으로 이사했다. 그는 이혼 전에 구입한 교외의 넓은 집에 살고 있었다. 최수연은 자신의 아파트를 세를 놓아 수입을 얻게 했다. 별장과 경기도 땅은 여전히 그녀의 소유였다. 팔 생각은 없었다. 강서준도 동의했다. 그에게는 자신의 재산, 회사, 계좌가 있었다. 그는 그녀의 돈이나 부동산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그녀와 함께 있고 싶어 했다. 삶은 새로운 색채로 빛나기 시작했다. 최수연은 계속 은행에서 일했다. 강서준은 사업을 발전시켰다. 저녁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저녁을 준비하고 영화를 보고 대화를 나눴다. 주말에는 하은이가 와서 세 사람은 공원, 박물관, 영화관에 갔다. 최수연은 자신이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라고 느꼈다. 결혼한 지 반년 후 최수연은 임신 사실을 알았다. 그녀는 강서준에게 말하기 두려웠다. 그가 더 이상 아이를 원하지 않으면 어쩌지? 그에게는 이미 하은이가 있는데. 하지만 강서준은 기뻐하며 반응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 그가 그녀를 꼭 껴안았다. 우리가 부모가 되는구나. 하은이가 동생이 생긴다는 걸 알면 정말 기뻐할 거야. 임신 기간은 순조로웠다. 최수연은 육아 휴직에 들어가 자신과 아기 맞을 준비에 시간을 쏟았다. 강서준은 모든 단계에서 곁에 있었고 병원 진료에 함께 가고 필요한 모든 것을 사주었으며 아기 방을 꾸몄다. 어느 초음파 검사에서 의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쌍둥이네요. 아들 둘입니다. 최수연과 강서준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강서준이 활짝 웃었다. 쌍둥이라니 우리 집안 내력이네. 할아버지도 쌍둥이 형제가 있었고 증조 할아버지도 그랬어. 이건 가족 특성이야. 그런 말 한 적 없잖아요. 최수연이 웃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강서준이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두 아들이 생기는 거네. 정말 멋진 일이야. 출산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가을 아침, 건강한 두 아들이 태어났다. 그들의 이름은 현우와 서우였다. 작고 작은 손가락과 진지한 얼굴을 한 아기들이었다. 최수연은 아기들을 보며 자신의 행복을 믿을 수 없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발목을 삔 채 승강장에 앉아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제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남편, 두 아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있었다. 강서준은 훌륭한 아버지였다. 그는 밤에 아기들이 울면 일어났고 젖 먹이는 것을 돕고 기저귀를 갈았으며 피곤하다고 불평하거나 모든 것을 최수연에게 떠넘기지 않았다. 그들은 한 팀이었다. 최수연의 어머니는 자주 와서 딸의 손주 돌보는 것을 도왔다. 하은이는 동생들을 몹시 사랑했다. 주말마다 와서 돌보는 것을 돕고 놀아주고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그녀는 큰 누나가 된 것을 행복해했다. 최수연은 가끔 과거를 생각했다. 그녀를 등쳐먹고 애인과 도망치려 했던 박지훈. 그녀가 모든 것을 얼마나 쉽게 잃을 뻔했는지. 만약 승강장의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위임장에 서명하고 아파트, 별장, 땅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집도, 이 가족도, 아기 방에서 자고 있는 이 두 아기도 없었을 것이다. 언젠가 최수연은 민혁을 찾아보려 했다. 그의 전화번호를 기억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가 녹음 파일을 보냈던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다. 혹시 그가 확인할까 싶어서. 메시지는 전송되지 않았다. 알림이 떴다. 최수연은 한숨을 쉬었다. 소녀는 그녀의 인생을 구하고 사라졌다. 그녀는 그에게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다. 그때 승강장에서 주었던 돈은 그가 그녀를 위해 해준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저 대도시 어딘가에서 민혁이 잘 지내고 있기를, 그가 자라서 공부하고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 그녀가 그를 찾아 고맙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랐다. 강서준이 아기 방으로 들어와 최수연을 안았다. 아가들 자? 그가 아기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물었다. 응, 드디어 그녀가 대답했다.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그가 말했다.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나다니. 그들은 껴안고 서서 잠든 아들들을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삶을, 가짜가 아닌 진짜 사랑을 바라보았다. 최수연은 눈을 감고 운명에 감사했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고통에, 신중함을 가르쳐준 배신에, 재앙에서 그녀를 구해준 승강장의 그 소년에게, 그리고 진짜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곁에 있는 이 남자에게, 그리고 어딘가 멀리 도시 외곽의 월세 아파트에서 박지훈은 컴퓨터 앞에 앉아 데이팅 앱의 프로필을 넘기고 있었다. 또 다른 희생양,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여자를 찾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는 사는 법을 몰랐고 배울 수도 없었다. 두 개의 삶, 두 개의 운명. 하나는 빛과 사랑으로 가득하고 다른 하나는 공허하고 차가웠다. 최수연은 정직을 선택했고 행복을 얻었다. 박지훈은 속임수를 선택했고 공허함을 얻었다. 그리고 그것이 정의였다. 아기들이 잠결에 뒤척였다. 현우가 주먹을 꽉 쥐었다. 서우가 조용히 훌쩍였다. 최수연은 아기 침대로 다가가 이불을 고쳐주고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강서준이 옆에 서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이들은 좋은 사람으로 자랄 거야. 그가 말했다. 응, 최수연이 동의했다. 우리가 그렇게 키울 거야. 그녀는 강서준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아들들은 사랑 속에서 자라며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들은 강하고 친절하며 성공하고 정직할 것이다. 그들은 박지훈이 결코 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그것이 그녀의 승리였다. 전 남편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을 마비시킬 수도 있었던 두려움에 대한 승리. 그녀는 과거가 미래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녀는 낡은 것의 잔해 위에 새로운 삶을 건설했다. 최수연은 미소 지으며 아기 방에 불을 끄고 수면등만 켜두었다. 부드러운 빛이 그녀의 아들들이 잠든 방을, 그녀의 새로운 집에 심장이 뛰는 곳을, 진짜 사랑, 즉 샀거나 훔칠 수 없는 사랑이 있는 곳을 비추었다. 신뢰와 정직 위에 세워진 사랑, 그녀가 마침내 찾은 사랑. 한편
박지훈은 박순자의 아파트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이사 온 지 1년 반이 흘렀다. 위선, 거짓, 내면의 공허함으로 가득 찬 1년 반. 박순자는 김영희보다 훨씬 더 까다로웠다. 그녀는 그의 모든 발걸음을 통제했고 휴대폰을 확인했으며 집 밖에서 보낸 매 순간에 대해 보고를 요구했다. 박지훈은 참았다. 그는 참는 법을 배웠다. 대안은 민수의 소파로 돌아가고 직장을 구하고 비참한 원룸을 얻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길을 가봤고 그것이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님을 알았다. 혼자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나았다. 박순자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단조롭고 짜증스럽게 들려왔다. 지훈 씨, 장 보는 거 잊지 마. 식료품 사야 해. 목록은 식탁에 뒀어. 알았어.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그는 최수연을 생각했다. 그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혼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그녀를 찾아보려 했지만 그녀의 계정은 비공개였다. 공통된 친구도 남지 않았다. 모두 그녀의 편을 들었다. 박지훈은 그들의 이혼 이야기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외톨이였다. 그는 계획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했다. 최수연이 위임장에 서명했다면, 그가 그녀의 재산을 팔아치웠다면 그와 유진은 지금쯤 제주도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사업을 시작하고 여행하고 인생을 즐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유진은 오래전에 그를 잊었다. 최수연은 그 없이 새로운 삶을 꾸렸고 그는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이 아파트에 갇혀 그녀의 돈과 안락함의 존재를 팔고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법무법인의 전 동료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지훈아, 소식 들었냐? 내 전처 최수연, 재혼해서 쌍둥이 낳았대. 공통 지인 통해서 SNS에서 사진 봤는데 행복해 보이더라. 박지훈은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최수연이 재혼했다. 아이들을 낳았다. 행복하다. 그렇다면 그녀는 해냈다. 새로운 삶을 꾸리고 새로운 남자를 찾고 가정을 이루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여기 자신이 스스로 만든 우리 안에 갇혀 있었다.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왜 그녀는 행복하고 그는 그렇지 않은가? 왜 그녀는 모든 것이 잘 풀렸고 그는 모든 것이 무너졌는가? 이건 불공평하다. 그는 더 나은 삶을 원했고 돈과 안락함을 원했다. 그게 범죄인가? 모두가 돈을 원한다. 단지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갈 준비가 되어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최수연은 정직했기 때문에 행복했다. 사람을 이용하지 않았고 속이지 않았고 가까운 사람을 등칠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고통과 배신을 겪었지만 인간으로 남았다. 그리고 그는 오래전에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박순자가 부엌에서 계란 프라이 접시를 들고 나왔다. 아침 먹어. 그녀가 그의 앞에 접시를 놓으며 말했다. 그리고 장 보는 거 잊지 마. 박지훈은 그녀를 보았다. 육중한 몸매, 지친 얼굴, 요구하는 눈빛. 그녀 역시 불행했다. 그녀는 결코 가질 수 없는 사랑을 돈으로 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환상을 머리 위 지붕과 맞바꾸고 있었다. 순자 씨, 그가 갑자기 말했다. 행복해요. 그녀는 멈춰 서서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무슨 질문이 그래? 그냥 궁금해서요. 박지훈이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 같이 산 지 1년 반이 넘었잖아요. 행복하냐고요? 박순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맞은편에 앉았다. 모르겠어. 그녀가 인정했다. 외롭지는 않아. 그게 중요해. 남편 죽고 나서 평생 혼자 남을까 봐 두려웠어. 근데 이제 당신이 여기 있잖아. 그게 뭔가 의미가 있지?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요. 박지훈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이 내가 여기 있는 건 갈 곳이 없기 때문이고 당신이 날 먹여 살리기 때문이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예요. 박순자는 마치 그에게 맞은 것처럼 움찔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입술이 떨렸다. 왜 그런 말을 해? 거짓말하는 게 지겨워서요. 박지훈이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한테 거짓말하고 나 자신한테 거짓말하는 거 우리 둘 다 불행해요. 당신은 내 관심을 사고 나는 그걸 팔죠. 하지만 이건 삶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떠나. 박순자가 속삭였다. 그렇게 힘들면 떠나. 박지훈은 그녀를 보며 깨달았다. 그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오직 공허함, 외로움, 가난뿐. 여기는 적어도 따뜻하고 배부르다. 머리 위 지붕이 있다. 미안해요. 그가 말했다.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지쳐서. 박순자는 눈물을 닦았다. 나도 지쳤어. 그녀가 인정했다. 모든 게 괜찮은 척. 우리가 행복한 커플인 척하는 것 하지만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 알겠어. 난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이것조차 견딜 준비가 되어 있어. 그들은 아름다운 아파트 안에서 두 불행한 사람으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둘 다 외롭고 서로를 이용하며 불행하고 이 막다른 길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몰랐다. 박지훈은 새로운 가족, 쌍둥이, 행복한 미소를 띤 최수연을 생각했다. 그녀가 이겼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그는 졌다. 아내, 재산, 미래, 자기 자신까지 모든 것을 졌다. 그는 승강장에서 꽃을 들고 유진을 마중 나갔을 때 카페에서 계획을 세웠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는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고 하루만 지나면 부자가 되고 자유롭고 행복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대신 어떤 꼬마 아이가 모든 것을 망쳐놓았다. 대화를 녹음해서 최수연에게 보낸 것이다. 박지훈은 그 아이가 누구인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의 이름이 김민혁이라는 것, 그저 용돈을 좀 벌고 싶어서 낯선 여자를 도왔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 단순한 행동이 최수연을 구하고 박지훈의 삶을 파괴했다는 것을. 박순자는 식탁에서 일어났다. 장보러가 그녀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목록은 식탁에 있어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목록을 들고 아파트를 나섰다. 거리를 걸으며 주위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바쁘게 일하러 가고 전화 통화를 하고 웃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을 흉내내는 텅 빈 껍데기였다. 가게에서 그는 목록에 있는 식료품을 담았다. 비싼 치즈, 좋은 와인, 고급 식료품들. 박순자는 맛있는 음식을 좋아했다. 박지훈은 그녀의 카드로 계산했다. 자신의 돈은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이사 왔을 때 무직이었다. 그녀는 둘을 먹여 살리는 것을 개의치 않았고 그는 동의했다. 기둥서방이 되었다. 어녀 사는 남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놀이터를 지나쳤다. 아이들이 놀고 뛰고 웃고 그네를 타고 있었다. 젊은 부모들은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 커플이 특히 그의 시선을 끌었다. 유모차에 탄 두 어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 남자와 여자. 쌍둥이. 부모는 아이들에게 몸을 숙이고 무언가 말하며 미소 짓고 있었다. 박지훈은 멈춰섰다. 그는 아이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원한 적도 없었다. 아이들은 짐이었고 자신을 위한 삶을 방해하는 책임감이었다. 하지만 이 가족을 보며 그는 갑자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질투, 후회, 공허함. 그는 결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사랑, 진짜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는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오직 이용할 능력만 있었다. 그는 계속 걸었다. 놀이터에서 행복한 가족들에게서 멀리. 박순자의 아파트로 돌아와 식료품을 정리하고 텔레비전 앞에 앉았다. 박순자는 점심을 준비하며 부엌에서 무언가 흥얼거리며 안락함의 환상을 만들려 애썼다. 박지훈은 뉴스를 켰다. 경제, 정치, 재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사람들은 살고, 사랑하고, 고통받고, 기뻐했고, 그는 그냥 존재했다. 저녁에 그들은 식사를 하며 앉아 있었다. 박순자는 가게 일, 새로운 납품, 까다로운 고객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지훈은 관심을 보이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가족 놀이를 하고 있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연극 속의 두 배우. 저녁 식사 후 박순자는 목욕하러 갔다. 박지훈은 거실에 혼자 남아 휴대폰을 꺼내 동료의 메시지를 다시 열었다. 최수연, 재혼해서 쌍둥이 낳았대. 행복해 보이더라. 그는 그녀가 아이들과 새로운 남편과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려 했다. 행복하고 미소 짓는 모습. 그가 한때 편하다고 생각했던 그 최수연. 알고 보니 편했던 것은 그였다. 운명, 정의, 숙명을 위한 편리한 희생양. 박지훈은 눈을 감았다. 만약 과거로 돌아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면?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선택은 내려졌고, 길은 걸어왔고, 다리는 불탔다. 그는 정직한 삶을 살 수도 있었고, 일하고, 벌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있었지만 쉬운 길, 속임수와 배신의 길을 택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매일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실제로는 감옥인 황금 새장 속에서 살면서 박순자가 목욕 가운을 입고 욕실에서 나왔다. 잘 거야. 그녀가 물었다. 응, 박지훈이 대답했다. 그들은 침대에 누웠다. 박순자가 그를 안고 몸을 기댔다. 박지훈은 눈을 뜬 채 어둠을 응시했다. 옆에는 사랑하지 않는 여자가 있었다. 이 도시에는 그가 배신한 여자가 살고 있었다. 어딘가 멀리에는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를 버린 인생의 사랑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자신일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박지훈은 오래전에 자신을 잃었다. 돈이 사랑보다 중요하다고 결정했을 때,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을 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믿었을 때, 그는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내일은 오늘과 같은 새로운 날이 될 것이고, 모레도,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낯선 아파트, 낯선 여자, 낯선 삶 속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똑같은 날들의 연속. 그리고 어딘가에서 최수연은 아들들을 재우고 남편에게 자기 전 키스를 하고 행복하게 잠들고 있었다. 그녀는 올바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박지훈이 끝내 이해하지 못한 핵심 진리였다. 행복은 훔칠 수 없고 살 수 없으며 속임수로 얻을 수 없다. 행복은 오직 얻어낼 수 있을 뿐이다. 정직함, 친절함, 진실함으로 박지훈은 행복을 얻을 자격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는 행복이 없었다. 안락함, 음식, 지붕은 있지만 행복은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다. 그 자신이 그 길을 선택했고 자신의 삶을 파괴했으며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 자신조차도 이것이 그의 진정한 대가였다. 가난도, 외로움도 아닌 내면의 공허함,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없는 무능력, 영원한 위선과 거짓, 진짜가 아무것도 없는 삶. 박지훈은 어둠 속에서 박순자의 숨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다. 그녀는 이미 잠들었지만 그는 잠들 수 없었다. 과거,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했다. 더 나은 사람이 될 마지막 기회였던 최수연, 정직하게 살고 진정으로 사랑할 기회. 하지만 그는 돈을 선택했고 돈이 그를 선택했다. 이제 그는 돈의 인질이었다. 영원히 또 5년이 흘렀다. 최수연은 교회 주택의 베란다에 앉아 아들들이 마당에서 노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현우와 서우는 활발하고 명랑한 소년들로 자랐다. 그들은 서로를 쫓아다니고 웃고 아이들만의 무언가에 대해 다투었다. 강서주는 정원에서 덤불을 다듬고 있었다. 하은이는 주말을 맞아와서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다. 삶은 좋았고 평온하고 행복했으며 사랑으로 가득했다. 최수연은 그녀가 꿈꾸던 것을 이뤘다. 진정한 가족을. 가끔 그녀는 승강장에서의 그날과 그녀의 삶을 구해준 소년 민혁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를 찾지 못했고 감사 인사를 하지 못했지만 어딘가에서 그가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랐다. 최수연은 미소 지으며 일어섰다. 식탁을 차릴 시간이었다. 온 가족이 점심 식사를 위해 모일 것이다. 이야기하고 웃고 계획을 세울 것이다. 진정한 가족이 살아야 하는 방식 그대로. 박지훈은 여전히 박순자와 살고 있었고 여전히 참고 위선 떨며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나이는 들었지만 현명해지지는 않았다. 여전히 쉬운 길을 찾았고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채로 남았다. 두 개의 삶, 두 개의 선택, 두 개의 운명. 그리고 각자는 자신이 받을 만한 것을 받았다.